문은 마치 입술을 깨물고 고민하는 사람처럼 반박자 멈칫하며 열렸다. 부엌의 노란 불빛이 나무 바닥 위로 비스듬한 줄기를 그렸다. 민수가 들어섰다. 비 냄새와 씁쓸한 오렌지 향이 그를 따라 스며들었다. 따뜻한 공기 속의 바늘로 새기는 듯 가늘고 아린 느낌이었다. 그는 카운터 옆에 서 있는 유나를 봤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태평 공예, 그릇이, 티피, 손수건을 얇은 구름처럼 입구에 걸친 채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모든 것을 훑다가 익숙한 손수건에 멈췄고, 이내 아내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회피가 없었다. 지칠 때까지 헤엄친 사람의 항복과 같은 무언가만 있을 뿐이었다. 3번 노크했어. 그가 작게 말했다. 엄마가 들을까봐. 나도 들었어요. 유나가 답했다. 벽시계가 문장 부호처럼 띵 하고 한 번 울렸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진술서. 그는 떨리는 서명 한쪽이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서명했어. 바로 내부적으로 보냈고. 황 비서한테 채팅 비밀번호도 넘겼어. 그 그릇 아이콘. 그 안에 있어. 스스로 제출했어요. 유나가 물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에서 깼을 때 여전히 준공식 후회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는 유나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봤다. 그건? 파라미터 V0.9, 유나는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조작하기 위해 유출할 물건. 오늘 밤 바로 스승님께 드려서 진짜 로그를 먼저 올리려고 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운전할게. 아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당신이 가는 걸 보면 전화할 거예요. 전 택시 타고 갈게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문 잠그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요. 민수는 어머니의 방문을 쳐다봤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더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찍히지 마. 유나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티피 손수건을 작은 밧줄처럼 손목에 감았다. 그녀는 재킷을 당겨 입고 복도로 나섰다. 문을 닫기 전 민수가 나지막이 불렀다. 유나. 그녀가 멈췄다. 만약 내일. 그는 힘들게 침을 삼켰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날 데려가면 당신. 따라오지 마. 당신을 내 잘못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지 마. 복도의 누런 불빛이 기름처럼 얇았다. 유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필요한 말을 해요. 그녀가 답했다. 후회라는 말 붙이지 않은 사과요. 부산의 밤은 축축했고 마른 소금 냄새가 났다. 택시는 드문드문 불이 켜진 사거리를 스쳐 지나갔고 횡단보도 신호음 삑. 삑 이 남은 빗방울처럼 흩어졌다. 유나는 머리를 유리에 기댔다. 손바닥이 티피 손수건 가장자리에 닿았다. 살짝 풀린 자수실이 피부를 스치며 따가웠다. 작은 감각이었지만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그녀를 끌어냈다. 한옥의 옛 찻집에 은 문을 닫았다. 황도진이 새 장소를 문자로 보냈다. 5번부두의 임시 사무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유나가 유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 냄새와 갓 인쇄된 종이 냄새가 혀끝에 깨끗하고 건조한 막을 씌웠다. 황도진은 재킷을 의자에 걸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잠을 못 자 눈가가 퀭했다. 그분보다도 먼저 오셨군요. 그는 유나의 손에서 메모리 카드를 받으며 말했다. 마치 얇은 도자기 그릇을 받는 사람처럼. 바로 올려요. 유나가 말했다.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그냥 로그, 타임스탬프, 디지털 서명. 그리고 V0.9 버전은 회수되었으며 V1.0은 감사 기록이 첨부된 커밋 체인을 포함함이라는 한 줄만요. 알겠습니다. 황도진은 컴퓨터를 켜고 카드를 꽂았다. 화면에 소나기처럼 글자들이 쏟아졌다. 로그는 15분 안에 공개 저장소에 올라갈 겁니다. 홍보팀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감사 서약자의 이름을 바로 올리시는 게 확실합니까? 네, 유나는 가랑비 속에서 희미한 부두가 보이는 유리창 밖을 내다봤다. 스승님 이름으로요. 낮고 확고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박대필이 들어섰다. 어두운색 셔츠, 소매는 한 단 걷어 올려 푸른 힘줄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는 독백하듯 수첩에 작은 기호를 추가하듯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 오늘 밤에 가져왔어요. 유나가 답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카드를 보고 황도진을 봤다. 올리게. 한 단어가 화덕의 둥근 틀에 딱 맞는 그릇처럼 떨어졌다. 명료하고 단호했다. 황도진이 2개의 명령어를 더 입력했다. 완료됐습니다. 3개의 미러 서버에 동기화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기지국을 끄려고 해도 외부 서버에 하나는 남아있을 겁니다. 박대필이 유나에게 돌아섰다. 고맙네. 유나는 입을 열었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속에는 오래된 울분, 새로운 분노의 불꽃, 그리고 갓 구운 그릇 표면의 얇은 막처럼 아주 미세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더 그녀를 바라봤다. 내일은 내가 먼저 말하겠네, 그가 말했다. 불필요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 걸세. 약속에 대해, 감사에 대해, 시스템 오류에 대해 말할 걸세. 그리고 내 가족도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할 걸세. 스승님은 말할 가족이 있으시죠? 유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부엌이 있고요. 자네의 부엌은 깨끗하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말했다. 계속 요리하게. 새벽녘, 바다는 아직 색이 입혀지지 않은 캔버스처럼 회색이었다. 행사장을 둘러싼 하얀 천막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길가에 매달린 얇은 강철 풍경을 딸랑거리게 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카페트를 따라 민국 유리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각 그릇 바닥에는 작은 조명이 있어 켜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그릇 테두리에는 어젯밤 바람이 미쳐 쓸어가지 못한 희미한 야광 가루 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치 유리 표면에 묻은 희미한 손자국처럼. 할리나는 무전기를 귀에 꽂고 음향을 점검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이크 하나, 체크. 비디오, 2번 입력 채널 잠금 앱 내부 피드. 외부 피드 수신 안함, 반복한다. 외부 피드 수신 안함. 팀원들이 노젓는 박자처럼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유나는 계단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운 강철 난간을 가볍게 만졌다. 소희가 다가왔다. 어두운 재킷,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잠을 못 자 눈은 퀭했지만 집중력으로 빛났다. 로그는 올라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아침 해변 영상을 터뜨리려던 몇몇 찌라시들이 주춤했어요. 로그 링크와 함께. 그들의 리듬이 깨졌죠. 아직 부족해요. 유나가 답했다. 소리가 먼저 울려야 해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소희는 부두 쪽, 뱃머리에 붉게 칠해진 백고동이 있는 곳을 바라봤다. 아니면 그분이 잠시 멈춘다면 제가 풍경을 이용할게요. 마이크는 띵 하는 맑은 소리를 잘 잡거든요. 유나가 살며시 웃었다. 어떤 종이든 상관없어요. 즉각적이고 진실되기만 하다면요.
하늘이 쌀 종이처럼 옅어질 무렵 민수가 도착했다. 그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내부 직원 명찰이 흔들렸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고닫다. 그는 유나에게서 2계단 아래에 섰다.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제출했어. 그는 겨우 들릴 만큼 간결한 목소리로 말했다. 7시에 내부 감사팀에서 연락 왔어. 연설 끝나고 바로 갈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갈비뼈에 한번 부딪혔다. 그녀는 칭찬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그가 들어야 할 말을 했다. 빌린 그릇을 지키는 사람처럼 가요. 제때 돌려주고요. 그의 눈에 반딧불처럼 희미한 빛이 스쳤다. 고마워. 초대 손님들이 그룹으로 도착했다. 기자들이 줄을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조약돌 빛처럼 타닥타닥 터졌다. 위에서는 하늘이 비 몇 방울을 시험 삼아 뿌리다가 조용한 은빛 장막으로 다시 거두었다. 9시 58분, 할리나가 위치로 라고 신호를 보냈다. 10시,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길을 따라 놓인 민국 그릇들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회색 배경 위로 수백 개의 작은 빛이 해변으로 밀려온 별처럼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차가웠다. 무감각했다. 명예회장님을 초대하는 순서가 되자 박대필이 단상에 올랐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고르고 두텁게 퍼져나갔다. 그는 연단 뒤에 섰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은 카메라 불빛에 현혹되지도 누군가를 찾지도 않으며 한 바퀴 둘러봤다. 바람이 그의 재킷 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유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속삭였다. 과연 이 항구의 큰 종, 답군.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귀빈 여러분, 그는 바다 안개의 옅은 이끼를 머금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리본 커팅과 축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종소리입니다. 그는 정확히 한 박자 멈췄다. 바람이 지나가고 풍경이 마른 띵 소리를 내도록. 종은 뱃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해안에 가까운지 암초에 가까운지. 오늘 우리는 음악이 울리기 전에 먼저 종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냈다. 옆 부두에서 백고동이 낮고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으로 들어가 심장을 한 박자 놓치게 했다가 다시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었다. 그의 등 뒤 화면에는 로그 페이지가 나타났다. 숫자, 타임스탬프, 감사인의 디지털 서명액 꾸밈없이 깨끗했다. 커밋 V1.0 공개. V0.9 회수라는 한 줄이 가로질러 흘렀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한 손이 카메라를 들었다. 다른 손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쓸어내리더니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들이 먼저 공개해서 아래에 서 있던 사토는 화면을 보고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박대필은 그릇을 식탁에 놓듯 한마디 한마디 이어갔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 자신만만했던 시스템의 실수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창문을 더 많이 열고 벽을 더 적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어떤 성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다면 잠시 식탁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접시 가장자리처럼 날카롭게 떨어졌다. 길가에 있던 민수가 숨을 들이마셨다. 유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봤다. 한때 그녀의 손에 TP 손수건을 쥐어주었던 그 손이 지금은 바람을 막듯 연단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뒤쪽의 대형 화면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깜빡였다. 할리나는 무전기에 대고 욕을 하며 기술실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흑백 영상이 터져 나오려 했다. 기울어진 카메라 각도, 밤의 해변, 손수건으로 감싼 그릇을 든 사람, 흔들리는 드론. 행사장이 바람이 몰아치듯 오 하는 소리를 냈다. 외부 피드 잠가, 할리나가 소리쳤다. 잠가.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두드렸다. 1초, 2초, 3초, 흑백 영상이 반쯤 미끄러지다 멈춰 로그 페이지 위에 기형적인 이미지로 겹쳐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군밤 껍질을 연달아 벗기는 소리처럼 커졌다. 유나는 뛰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마이크에 사회자의 마이크에로 돌아섰다.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회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건넸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지 않고 옆에 서서 마이크를 가슴 높이로 낮췄다.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이크가 개인을 올려야 겨우 들릴 정도였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진실의 소리와 한 이야기의 이미지. 소리는 먼저 왔고 이미지는 항상 끼어들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릇이라는 단어에 몇몇 사람들이 길가의 유리 그릇들을 돌아봤다. 그 아래 조명은 여전히 파도를 좇는 별처럼 반짝였다. 무고하면서도 의기양양하게. 흑백 영상이 꺼졌다. 로그 페이지가 다시 나타났다. 우연히 풍경에서 난 띵 소리가 장면의 끝을 알리듯 울렸다. 아래쪽에서 사토가 느긋하게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 쳤다. 드문드문, 그러다 두텁게. 박대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막힘없이 말을 이었다. 오늘의 고문 유나 씨에게 감사합니다. 속의 한마디가 그릇 바닥에 꼭 맞는 손수건처럼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는 투명성과 감사에 대해 세 마디 더 말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이제 식탁을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부두 전체가 숨을 죽였다. 황도진이 길가로 다가가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내부 보안 요원이 나타났다. 난폭하지도 손을 대지도 않았다. 단지 양옆에 서서 고갯짓을 기다렸다. 민수는 무대를 올려다봤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유나와 마주쳤다. 그 눈 속에서 짧은 약속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터져나왔다. 미안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다. 씁쓸한 오렌지 향이 더 이상 머물 힘이 없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나무 위에서 쿵 하고 가볍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가 민국 그릇줄과 나란히 섰을 때 날카롭고 짧은 쨍 소리가 났다. 누군가 손을 휘저어 그릇 하나가 발밑에서 깨졌다. 군중이 돌을 맞은 수면처럼 움찔했다. 야광 가루가 옅은 파란색으로 미세하게 흩뿌려졌다. 유나가 확 돌아봤다. 선자가 난간 옆에 서 있었다. 눈은 바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민수도 유나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박대필이 서 있는 단상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은 넘쳐흐른 찌개 냄비 바닥처럼 검고 막 씻어낸 도자기 잔처럼 차가웠다. 박 여사님, 할리나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다. 선자는 반걸음 물러섰다. 뒤꿈치가 계단 가장자리에 닿았다. 바로 그때 부두 입구에서 백고동이 길게 울려 공기를 가로질렀고 모두가 놀라 한 뼘씩 몸을 기울였다. 시간이 너무 세게 당겨진 국수 가락처럼 끊어졌다. 그 느리게 흐르는 순간 유나는 소리가 아닌 빛에서 온 한 가지 디테일을 똑똑히 봤다. 선자의 발밑 계단에 참깨알 같은 검은 태그가 붙어 있었다.
그릇 바닥에 붙어 있던 종류였다. 카페트 아래 숨겨진 가느다란 선이 그 태그를 보조 프로젝터와 연결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당기면 해변 프레임이 완전히 켜져 로고와 종소리를 덮어버릴 것이었다. 유나는 달려들었다. 구두 뒤축이 야광 가루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은 반사적으로 뻗어나가 그녀가 막 줄을 당기려던 순간 선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마치 오랫동안 옷 아래 증오의 냄비를 품고 있던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유나가 귓가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접시 가장자리처럼 단단했다. 여긴 더 이상 어머니의 부엌이 아니에요. 선자의 눈이 아주 천천히 한 번 깜빡였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었고 식은 블랙커피 냄새가 풍겼다. 내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씩씩거렸다. 아니면 내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거니? 둘 다요. 유나는 손을 놓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릇 하나가 깨져야 한다면 오늘 그 그릇은 제 부엌에서 깨질 거예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할리나가 조심해서 라고 신호를 보냈다. 소희가 달려와 기계를 조작하듯 재빨리 태그에서 줄을 빼내 작고 날카로운 뼈 가시를 숨기듯 손바닥 안에 감췄다. 무대 위에서 박대필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 바람이 수면을 스치듯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수 소리는 더 두텁고 둥글었다. 갓 지은 밥처럼. 연설은 끝났다에 하지만 부두 안에서는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황도진이 유나에게 달려와 숨을 헐떡였다. 일이 생겼습니다. 태그 MK-07일이 바로 이 순간 연결이 끊겼습니다. 다크 데이터 저장소에 열람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홍보팀 누군가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멈칫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추적해요. 그녀가 내뱉었다. 어떤 계정인지 봐요. 황도진이 화면을 힐끗 봤다. 할리나, 그는 확 고개를 들어 리나가 막 줄을 당겼던 기술실 쪽을 봤다. 리나는 막 플래시를 정면으로 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돌아봤다. 유나는 리나의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빛나는 물고기 비늘처럼 계단 아래로 흩날리는 것을 봤다. 민국 영수증,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모서리에는 긴급 오늘 밤이라고 휘갈겨 쓴 손글씨가 있었다. 리나의 필체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한 하얀 꽃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소희의 냄새였다. 유나는 소희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줄에서 태그를 떼어내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저 보지 마세요. 소희가 유나의 생각을 읽은 듯 즉시 말했다. 제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리나를 다리로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미끼가 필요하다면 전 준비되어 있어요. 미끼요. 황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소희는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다른 메모리 카드를 들어 보였다. V0.8 쓰레기 버전. 만약 그들이 저장소를 열면 우리는 다크 저장소에 쓰레기를 밀어 넣어 프레임을 야광 가루로 만들 거예요. 예쁘지만 의미 없게. 리스크는요? 유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선자를 보며 물었다. 높아요. 소희가 말했다. 하지만 더 깨끗한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소리를 먼저 내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대담한 빛이 서렸다. 유나 씨, 무대에 올라가서 이미지를 사파로 만들어버릴 한마디를 해요. 비난도, 이름 거론도 없이. 부엌 이야기를 해요. 유나는 화면을 봤다. 로그는 여전히 스크롤되고 있었고
기자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었고, 바람은 여전히 종을 울렸고, 바다 냄새는 여전히 혀끝에 말라 있었다. 주머니 속, 티피, 손수건이 맥박에 따라 따뜻해졌다. 길가에서 민수가 반쯤 고개를 돌렸다. 마치 거기 있어요. 라고 묻는 것 같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 말 다음에 스승님께서 빚진 말을 덧붙여 주셔야 해요. 저한테 빚진 말이 아니고요. 박대필은 가까이 서 있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들은 듯 아주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유나는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의 나무 바닥은 수증기에 찐 것처럼 미끄럽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마이크대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막 설거지를 마친 그릇처럼 손바닥을 따라 흘렀다. 리본을 자르기 전에 그녀는 높지도 빠르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찌개가 끓어오를 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뚜껑을 꽉 닫거나 아니면 뚜껑을 열고 불을 끄고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태평은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손에 거품이 묻었다면 씻으면 됩니다. 냄비를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중의 숨소리 사이로 누군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처럼 가볍게 웃었다. 뒤쪽 화면이 갑자기 프레임으로 환해졌다. 더 이상 흑백 영상이 아니었다. 3번째 미러 로그 페이지가 켜졌다. 타임라인, 해시마크, 감사 블록이 가지런히 깔린 벽돌처럼 나타났다. 다른 빛도 있습니다. 박대필이 반음 낮아진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어른들 사이의 빛입니다.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가장 들어야 할 사람 앞에 서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전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식탁을 떠나겠습니다. 백고동이 길게 울렸다. 부두 밖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길 양옆의 풍경이 목걸이의 구슬처럼 띵 하고 이어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이 행사가 끝난 후 라는 말은 민수의 준공식 후에와는 다르게 떨어졌다. 무거웠고 주소가 있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내렸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그릇 입구처럼 둥근 원 안으로 수축했다. 그 원 안에서 그녀의 등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멈췄다. 그녀가 돌아봤다. 한 여자의 그림자가 계단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낮게 묶은 검은 머리의 선자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젖어 있었고 맑았으며 박대필의 눈꼬리에 있는 슬픔과 똑같은 가느다란 선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아 그릇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말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저는 박소희입니다. 주변 공기가 한 단계 빠져나갔다. 김소희, 모든 글자가 갑자기 껍질처럼 텅 비었다. 유나는 아침 내내 그녀 곁에 서 있던 어두운 재킷의 그림자에 그녀의 소희를 찾으려 돌아봤지만 그 자리에는 바람의 흔적과 뒤집힌 채 무대 조명을 받아 눈부신 빛을 내는 홍보 방문객 명찰 하나만 남아 있었다. 종소리와 백고동 소리 사이에서 소희가 갑자기 이름을 뒤집었고 유리 그릇들이 바람에 가늘게 떨렸다. 유나는 방금까지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미지가 방금 바뀌었을 때 어떤 소리를 믿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항구의 소리는 갑자기 얇은 솜으로 감싼 듯했다. 박수 소리는 멀어졌고 풍경 소리는 띵 하고 한 방울씩 떨어졌으며 계단을 치는 물소리는 바짓단을 차갑게 적셨다. 저는
박소희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여자가 유나 앞에서 반복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르고 가래 끓는 소리도 떨림도 없었다. 그 이름은 소리의 카페트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마치 물그릇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물결이 퍼져나가며 가만히 서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흔들었다. 유나는 방금까지 자신을 바싹 따라다니던 어두운 재킷에 소위 하얀 꽃향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 항상 서류 가방을 든 그 여자애의 그림자를 찾으려 눈을 돌렸다. 그 자리에는 바람과 뒤집힌 채 무대 조명을 반사해 눈부신 빛을 내는 홍보 방문객 명찰 하나만 남아 있었다. 연단 옆에서는 박대필이 막 마이크에서 물러났고 사회자가 감사 인사를 했으며 한리나는 무전기를 내렸고 군중은 어수선하게 발을 옮겼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재생되는 듯했다. 종소리가 덜한 곳에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박소희가 말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부드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미소였다. 그릇을 내려놓을 때 그릇 입구가 식탁 표면에 닿지 않게 하는 사람의 미소와 같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여자를 따라 스크린 뒤편으로 하얀 천막으로 만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긴 줄기로 불었고 바다 소금 냄새가 오래된 수건에 밴 땀처럼 남아 있었다. 그들은 보조 기술실에 2개의 예비 모니터, 몇 개의 케이블 가방, 플라스틱 의자 위에 놓인 물통이 있는 작은 컨테이너에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처마 밖 풍경은 여전히 작게 울렸고 두 여자의 그림자를 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방금 연설, 박자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박소희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뚜껑을 열지 않은 물병을 꺼내 이정표처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저는 어젯밤 서울에서 파견된 내부 감사팀 소속입니다. 시스템에 숨어있는 어떤 외부 피드라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소희 IA라고 적힌 사원증을 내밀었다. 플라스틱 표면은 차가웠고 가장자리는 약간 달아 있었다. 유나는 힐끗 보고 이내 아주 자세히 봤다. 햇볕에 그을린 뺨,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않은 깊은 검은 눈, 낮게 묶은 머리,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은 손톱. 향기는 하얀 꽃향기가 아니었다. 단지 바람 냄새와 약간의 카페인 냄새뿐이었다. 그럼 방금까지 제 옆에 있던 소희는요? 유나가 물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사람도 아니고요. 박소희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답했다. 누군가 이름을 빌린 겁니다. 부산에서는 홍보팀에 바싹 붙어 다닐 때 박씨 성을 쓰는 것보다 김씨 성을 쓰는 게 더 쉽죠. 어젯밤 홍보팀이 그분께 보낸 수습사원 명단에 김소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조 화면에 접근할 수 있었고 리나 씨가 잘못된 포트를 건드리면 흑백 피드를 켤 권한도 있었죠. 리나 씨는 건드렸어요.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리나 씨 주머니에서 민국 영수증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반박자 멈추고 배수관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던 거죠. 박소희는 민국이 누군데요? 라고 묻지 않았다. 감사팀 사람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숟가락으로 국을 젓듯 재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태그 MK-07일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치형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3분 전에 다크 저장소를 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 리나 씨 이름을 빌린 계정. 기기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미소. 하얀 꽃향기가 나는 휴대폰입니다. 유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물병 가장자리에 얇은 원으로 맺혔다. 그녀는 경계선을 아주 잘 타요. 바람 속에서 녹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줬고 손수건으로 마이크를 가리지 말라고 당부했죠.
어디가 신호가 약한지도 알고요. 그리고 제 손수건이 더럽다고 했어요. 유나는 손목을 내밀었다. TP 손수건은 깔끔하게 감겨 있었고 파란 자수실은 풀려 있었다. 박소희의 눈가가 살짝 굳었다. 마치 외부 피드가 끼어들려 할 때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과 같았다. 예쁜 손수건이네요. 그녀는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은 TP 두 글자를 떠나지 않았다. 태평 아니면 태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나가 되물었다. 눈빛은 공격도 회피도 선택하지 않았다. 둘 다요. 박소희가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TP 부엌을 지키는 사람의 선품. 그녀는 노트북 뚜껑을 닫았다. 당신이 V2.9 메모리 카드를 넘겨줬고 V1.0은 미러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희의 이름을 빌린 사람이 가짜 해시가 붙은 V2.9 쓰레기를 다크 저장소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미끼를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다시 한번 소리를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더 이상 그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을 담는 그릇으로 이용당한 사람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민수요. 유나가 즉시 말했다. 그리고 그 다른 분, 박소희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저울질하듯 천천히 말했다. 박선자 여사님. 처마 박풍경이 띵 하고 간결하게 울렸다.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유나는 손목을 봤다. 자수실이 피부 위에 조용한 파란 선을 그었다. 그분을 아시는군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압니다. 박소희가 얇은 입술로 정정했다.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부엌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 불이 붙으면 냄비 전체를 뒤엎고 싶어 하죠. 유나는 그럼 당신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삼켰다. 혀끝에 옅은 쇠 맛이 남았다. 그들은 계단 가장자리로 돌아왔다. 행사는 일본 파트너와의 서명식으로 이어졌다. 사토가 박대필과 악수했고 아키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카메라가 타닥타닥 바람막이 유리에 하얀 빗줄기가 번쩍였다. 민수는 이미 내부 감사팀을 따라갔다. 할리나는 기술실에 서서 두 손으로 무전기를 감싸고 입술을 얇게 오므리고 있었다. 마치 잔치에서 그릇을 깨뜨릴 뻔했다가 운 좋게 누가 제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표정이었다. 5분만 주십시오. 박소희가 말했다. 제가 다크피드가 그들 자신의 다크 저장소에 쓰레기를 뿜어내게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민수 씨를 짧은 방송에 세우세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올바른 때에 들으면 용서합니다. 유나는 내부 감사팀이 막 떠난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바람이 눈을 스쳐 시큰하게 했다. 해볼게요. 떠나기 전 그녀는 박소희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다. 어젯밤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요? 유나는 마치 충분히 먹은 식사 후에 밥반 공기를 더 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불렀나요? 종소리 때문에요. 박소희는 기술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마침내 종을 치기로 결심한 한 사람 때문에요. 그분이요, 유나. 아마도요. 박소희는 아주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면 부엌일 수도 있죠. 내부 복도는 사용하지 않은 도마처럼 차가웠다. 작은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수는 징계 부서의 두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손은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유나가 1분만요 라고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당신에게는 띵 소리 한 번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유나가 종의 시간 틀을 일부러 빌려 작게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는 마치 집을 기억하기 위해 갓 지은 밥 냄새를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셨다. 유나, 그들에게 말했어. 내가 파라미터를 바꾼 건 추락이 두려워서였고,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 집안을 평안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건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어. 진실은 엄마가 조용해지길 바랐고, 내가 지름길을 택했다는 거야. 그는 침을 삼켰다. 내가 멍청했어. 충분해요. 유나는 위로도, 부정도 하지 않고 말했다. 밖에 나가서 마지막 밤마디를 해오의 후에도, 하지만도 없이 아까 걸었던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요. 그들은 보조 계단으로 나갔다. 유나가 할리나에게 손짓했다. 리나는 이해하고 보조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넸다. 마치 음식을 잘 집는 사람에게 젓가락을 건네주듯. 유나는 민수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한마디, 그녀는 상기시키고 반걸음 물러섰다. 그가 홀로, 그가 감당해야 할 빚 속에 서도록. 민수는 군중을 받다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한구로구가 인쇄된 풍선을 든 아이를 봤다. 아이는 얇은 비옷을 입은 부모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들켰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잘못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마치 그릇에 남은 마지막 밥을 뜨는 사람처럼 밥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부터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소리가 있는 곳에 서겠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었다. 단지 처마의 풍경이 간결하게 띵 하고 울렸고 계단을 치는 물소리가 규칙적인 숨결처럼 반복될 뿐이었다. 가장자리에서 사토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산 사람의 고갯짓이었다. 민수는 마이크를 돌려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무표정으로 그를 따라 시선을 옮겼지만 주머니 속손은 아침 내내 처음으로 TP 손수건 가장자리를 놓았다. 기술실에서 박소희는 키보드 위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글자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다크 저장소는 그들 자신의 V0.8 쓰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그릇을 자기가 먹는 셈이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마지막 요리가 남았습니다. 무슨 요리요? 유나가 문턱에 서서 물었다. 어른의 목소리, 박소희가 답했다. 그게 없으면 그들은 다시 이미지의 머리를 박을 겁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유나가 말했다. 어른은 약속하지 않아요. 어른은 행동하죠. 박소희가 반은 농담, 반은 시니컬하게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나가시죠. 그들은 다리 계단 가장자리까지 나갔다. 박대필은 여전히 서서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두 순서 사이에 그릇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빈 공간이 생겼다. 박소희가 할리나에게 배경음악을 낮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풍경이 가는 선을 그리며 울렸다. 유나는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주 잠깐.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마이크로 돌아왔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저는 다른 빚을 졌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가장 들어야 할 사람 앞에 서서 전부 말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식탁을 떠나겠습니다. 그는 개회사 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식탁을 떠나겠다는 말은 계단 위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몇몇 웅성거림, 몇몇 걱정스러운 시선.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방금 베인 피부에 뜨거운 거즈를 댄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뜨겁고, 따갑고, 그리고 덜 아팠다. 바로 그 순간, 박소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가 힐끗 봤다. 이름 없는 문자였다. 보조 홍보실로, 지금 바로, 그 아래에는 아이보리색 천 조각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있었다. 파란색으로 수놓인 두 글자 TP 반으로 잘려 있었고 가장자리는 긁혀 있었다. 유나는 화면을 보고 두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 보냈죠? 이름 없어요. 박소희가 말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 위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피드가 당겨졌던 곳 가시죠. 보조 홍보실은 계단에서 하얀 천막 6구간을 지나야 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자석으로 잠겨 있었다. 안은 복도보다 한 단계 어두웠다. 플라스틱 케이블 냄새,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종이 냄새. 테이블 위에는 정말로 아이보리색 천 조각이 있었다. TP가 수놓여 있었고 가위로 자른 듯한 톱니 모양 가장자리. 그 옆에는 유나가 건넸던 케이스와 똑같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었다. 하지만 V2.9 애클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두 개의 똑같은 그릇에 하나는 밥을 담고 하나는 모래를 담은 애처럼 나란히 놓인 아이러니였다. 정말 빨리 오셨네요. 어두운 구석에서 하얀 꽃향기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제 짐작이 맞았어요. 소리는 이미지를 오래 끌지 못하죠. 어두운 재킷을 입은 사람이 나왔다. 홍보 방문객 명찰도 서류 가방도 없이 단지 빈 두 손에 투명 매니큐어를 칠한 색 없는 손톱. 하얀 꽃향기가 유나의 코로 살짝 스며들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시키듯. 안녕하세요, 언니. 그녀가 예전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돌려받을 만큼 충분히 도와드린 것 같네요. 누구에게 돌려주려고요? 유나가 물었다. 제 쪽에 진실해요. 그녀가 답했다. 진실은 박씨 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식탁에나 그릇을 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녀의 시선이 박소희에게로 향했다. 당신 내 박소희의 이름 바꾸고 성 바꾸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박소희는 동요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그녀가 평온하게 물었다. 그 여자는 가볍게 웃었다. 김소희라는 이름이 신소영보다 숨쉬기 편하죠. 하지만 어떤 이름이든 행동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녀는 V2.9 애클린 메모리 카드를 들어 두 손가락 사이에서 돌렸다. 이건 깨끗해요. 당신이 공개 저장소에 넘긴 것보다 더 깨끗하죠. 이걸 올리면 당신들의 모든 소리가 거품처럼 들리게 될 거라고 보장해요. 하지만 왜 저에게 주죠? 유나가 물었다. 만약 소리가 거품이 된다면 가장 비웃음당하기 쉬운 사람은 저예요. 당신은 던지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눈빛이 갑자기 아주 짧게 부드러워졌다. 당신 같은 사람은 그릇을 던지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릇을 놓고 돌리고 식탁 중앙으로 밀죠. 제 이미지가 정확해지려면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TP 손수건 반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순간 유나는 컨테이너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다. 원하는 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이 손수건을 보조 피드에 V2.9 애클린 프레임 옆에 놓으세요. 신소영이 부엌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규칙적인 박자, 중간 불, 그리고 민국 유리 그릇이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모든 사람이 TP가 혼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갈 거예요. 저는 박씨도 김씨도 필요 없어요. 저는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썼던 박소희라는 이름은요,
박소희가 여전히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서 주웠죠? 줍지 않았어요. 신소영이 박소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답했다. 빌렸어요. 박씨 집안에 그들이 숨기는 진짜 소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예쁜 그릇을 찬장에 숨겨두고 밥 먹으러 온 사람에게는 그릇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죠. 얇은 내 벽에 두터운 침묵이 덮였다. 처마 밖 풍경이 한번 울렸다. 보자기 가장자리를 스치는 바늘 소리 같았다. 유나는 갑자기 혀가 마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 이 박소희 씨가 누군지 알아요. 그녀는 옆에 선 여자를 쳐다봤다. 박소희의 눈빛이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아는 건가, 아니면 짐작하는 건가, 그녀가 실처럼 가늘게 되물었다. 저는 냄새를 알아요. 신소영이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을 보며 말했다. 오래된 호텔 비누 냄새. 그 냄새는 옛날 TP 손수건에 배어 있었죠. 나머지 반쪽을 가진 사람이 우연일 리 없죠. 그녀는 V0.9 아클린 카드를 그들 쪽으로 밀었다. 손톱이 플라스틱 표면을 탁 하고 가볍게 쳤다. 이제 두 사람이 소리를 선택할지, 이미지를 선택할지 차례예요. 유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박소희도 마찬가지였다. 세 여자는 삼각형을 이루고 섰다. 각자 중앙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릇의 한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불을 담고, 물을 담고, 바람을 담은. 밖에서는 사회자가 리본 커팅 순서로 넘어간다고 알렸다. 종이 리본이 잘리는 소리가 길게 났다. 박수 소리가 비옷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퍼덕거렸다. 작은 방 안, 천막 지붕 가장자리에서 물방울 하나가 똑 하고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 위로 떨어졌다. 정확히 T자 위에. 당신은 손수건 반쪽을 가지고 있죠. 신소영이 유나에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죠? 유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의 손목을 감싼 TP 손수건은 따뜻하고 무거웠으며 비 냄새와 바다 소금, 그리고 밥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 없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테이블 위 아이보리색 조각 옆에 놓았다. 두 조각의 파란 자수실은 가장자리가 맞지 않았다. 마치 같은 글꼴이지만 다른 장인의 손에서 나온 두 개의 글자처럼. 제 반쪽은 스승님께서 소리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다른 반쪽은 제가 부엌을 지키며 배운 것입니다. 신소영이 비웃지 않고 살며시 웃었다. 그럼 부엌을 따뜻하게 지키세요. 그녀가 어둠 속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밖에서 소리를 기다릴게요. 만약 있다면요. 컨테이너 문이 눈꺼풀처럼 열렸다가 닫혔다. 바람이 틈으로 들어와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을 가늘게 흔들었고, P자 위에 초승달 모양의 축축한 자국을 남겼다. 민수의 스테인리스 시계 테두리에 있던 흠집과 같았다. 유나는 박소희를 봤다. 당신은 TP 이야기 속 누구죠? 그녀는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이 튀어나오도록 내버려뒀다. 박소희는 허리를 숙여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을 집어들고 뒷면을 뒤집었다. 모서리에 숨겨진 바늘땀이 있어 아주 작은 짙은 파란색 점, 장인이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컨테이너의 누런 불빛 앞에 들어 올려 유나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나의 눈을 보지 않고 그녀는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 손목에 맥박이 뛰는 곳에는 우유색의 쉼표처럼 굽은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다. 유나가 늘 TP 손수건을 감던 바로 그 자리에. 저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아주 살짝 쉬었다. 호텔 비누 냄새와 풍경 소리가 나는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대 옆에서 저를 안아준 사람의 이름은 박대필이었습니다. 저는 족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바뀔 때
저는 누구보다 먼저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손수건 조각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젖은 자를 살짝 스치며 지문 절반을 남겼다. 바로 그때 아주 얇은 띵 소리가 천막벽을 뚫고 들어왔다. 풍경 소리인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인지 유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셋, 둘, 하나 커팅 이라고 외쳤다. 붉은 리본이 떨어졌다. 하얀 축포가 터졌다. 그리고 유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경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언니 누가 시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어요. 혈압 저하. 정신 잃기 전에 부엌으로 손수건 그 애한테 말해라고 하셨대요. 문자는 거기서 끊겼다. 첨부된 사진은 병원 부엌 한 구석이었다. 싱크대 옆 수건거리에 다른 TP가 수놓인 아이보리색 손수건 반쪽이 걸려 있었다. 톱니 모양 가장자리, 파란 실. 그리고 자 머리에 희미하게 묻은 야광 가루 자국. 유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종소리처럼 마구 뛰었다. 옆에서 박소희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흉터가 있는 손목의 맥박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한번 튀어올랐다. 밖에서는 축포가 눈처럼 흩날렸다. 작은 방 안, 유나는 마치 부엌 불을 끄기 전에 기도처럼 아주 작게 말하는 자신을 들었다. 알았어요. 우리 부엌으로 가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턱 바로 앞에서 박대필의 키 큰 몸, 검은 셔츠가 빛을 가렸다. 그의 눈은 테이블 위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에 똑바로 꽂혔다가 유나의 손에 들린 TP 손수건으로 흘러갔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두 번의 풍경 소리 사이에서 박소희는 아주 작게 곧 사라질 것처럼 얇았지만 유나는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한마디를 속삭였다. 아버지. 밤은 젖은 수건처럼 도시의 어깨에 걸쳐 있었다. 유나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고 두꺼운 나무 문에 귀를 바싹댔다. 복도 바닥을 아주 희미하게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콘크리트 카페트 위에 보이지 않는 실로 바느질을 하는 것 같다. 부엌에 남은 따뜻한 밥과 전복의 냄새 사이로 차 연기처럼 가느다란 하얀 꽃향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콧날을 시큰하게 했다. 민수 씨, 안에서 잠가요. 유나가 고양이 눈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작게 말했다. 제 목소리 듣기 전까지 열지 마요. 나 바로 여기 있어. 그녀 남편의 목소리가 가깝고 부드럽게 답했다. 더 이상 씁쓸한 오렌지 향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의 숨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TP 손수건을 손목에 감았다. 물이 잠잠할 때 배를 말뚝에 묶는 것처럼. 그녀는 잠금 장치를 살짝 풀었고 복도의 은빛 불빛이 바닥에 노란 사각형을 그렸다. 그 위로 야광 가루가 사그라든 별처럼 희미한 파란 점으로 번져 문턱 옆까지 흔적을 남겼다. 그 별 흔적 끝, 한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어두운 재킷, 뒤로 넘긴 야구 모자, 맨손가락이 검은 콩만 한 작은 클립 마이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익숙한 하얀 꽃향기의 목소리에 둥글고 부드러웠다. 가틈으로 흘러나왔다. 그릇 가장자리 아래에 방금 놓아둔 그 소리를 되찾으러 왔어요. 그 소리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유나가 답하며 밥그릇 하나 너비만큼 문을 더 열었다. 신소영은 입꼬리를 올렸다. 향기는 나타나자마자 파도 끝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소리는 그릇을 쥔 사람의 것이죠. 언니 그릇은 찬장에 놓여 있고 마이크는 언니가 가장자리 아래에 끼워뒀어요. 그릇을 바꾸면 소리도 바뀐다. 언니도 그 규칙 알잖아요. 그녀는 손에 든 클립을 들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가느다란 금속 몸체에 차가운 빗줄기를 남겼다. 부엌의 규칙은 유나가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코 부엌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쓰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비켜 안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따뜻한 전복 향이 손님의 어깨에 밴 마른 비 냄새를 압도하도록. 신소영은 떡을 자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유나의 어깨 너머를 봤다. 그분이 부엌에 있어요. 그녀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물었다. 부엌은 누구든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하는 곳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거실의 시계가 접시에 숟가락을 놓듯 띵 하고 한번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만약 손 씻으러 온 거라면 들어와요. 저는 부탁하지 않아요. 신소영이 가볍게 말했다. 시험하죠. 그녀는 살짝 손을 들어 손바닥에 V0.9 아클린이라고 손으로 쓴 라벨이 붙은 얇은 메모리 카드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유나가 볼 수 있을 만큼만 해 보였다. 언니의 소리 절반은 밖에서 이미지를 이겼어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집 안에서 지기 쉽죠. 그녀는 반걸음 더 다가왔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이웃집 풍경이 띵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부엌 안에서는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닿는 소리가 응답했다. 마치 집안 누군가가 대화의 첫 박자를 들은 것처럼. 좋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들어와요. 부엌 안, 노란 불빛이 최대치로 켜져 따뜻한 나무 표면에 얇은 꿀막을 씌웠다. 유나가 지하 2층에서 가져온 얇은 태평 공예 그릇은 찬장에 놓여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는 전등 불빛을 반사해 늦은 달처럼 하얀 원을 그렸다. 그 가장자리 아래 클립 마이크가 시야처럼 조용히 몸의 절반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대필은 부두 밥바람 냄새가 벤체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민수는 부엌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에는 희미해져가는 야광 가루 자국이 묻어 있었고 눈은 굳건하면서도 온화했다. 신소영은 마치 집의 지리를 아는 사람처럼 들어섰다. 하얀 꽃향기는 자리를 빼앗지 않고 전복 향의 가느다란 실처럼 엮였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아주 작게 두 번, 또 두드렸다. 우리에게는 5분이 있어요. 신소영이 말했다. 민국 사람들은 서쪽 비상계단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제가 V0.9 아클린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은 방송국에 전화할 거예요. 전화하라고 해요. 민수가 불쑥 내뱉었다가 유나의 눈짓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신소영은 그를 보고 이상하게도 비웃지 않았다. 단지 막 올바른 발음을 배운 아이를 인정하듯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원하는 게 뭐죠? 박대필이 물었다. 목소리에서 모든 겹을 걷어낸 듯했다. 신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불을 조절하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이 부엌이 더 이상 이미지가 소리를 억누르는 곳이 아니길 바라요. 그녀가 답했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여자가 어떤 가문의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소리를 선택하길 바라요. 유나는 그릇 가장자리에 손을 올려 차가운 유약의 감촉을 느끼며 아까 지하에서 들었던 얇은 띵 소리의 얇지만 견고한 물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가장자리 아래의 마이크를 잡고 신소영을 봤다. 만약 당신이 이걸 빼앗으면, 유나가 말했다. 온 집안은 다시 V0.9 아클린을 듣게 될 거고, 당신은 내가 내 부엌 한가운데서 소리를 훔친 사람처럼 서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이 빼앗지 않으면, 당신 쪽 사람들은 그녀가 진실의 입을 막았다고 할 거고요. 둘 다 이미지예요. 제 소리는 어디에 있죠? 신소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다. 언니가 오늘 하루 종일 말했던 그 문장에 있어요. 그녀가 답했다. 유리 그릇이 밥그릇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을 제 녹음기 앞에서 다시 해주세요. 제가 믿어볼 수 있도록요. 소리를 믿는다고요.
민수가 살짝 놀랐다.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소영이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유나의 손수건 위 TP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부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믿어요. 유나는 마이크를 입술 높이로 올렸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혀끝에서 평평한 음을 열었다. 그녀는 손수건 가장자리에 풀린 파란 실을 봤다. 수없이 부엌 가장자리에 스쳤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단지 부드러워졌을 뿐.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문장이 갓 지은 밥그릇 위 김처럼 터져 나왔다. 유리 그릇이 밥그릇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이 집은 밥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원래 자리에 다시 끼웠다. 배경음악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단지 벽시계가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처럼 느리고 둥글게 띵 하고 한번 울릴 뿐이었다. 신소영은 허리를 숙여 V0.9 아클린을 집었다. 그녀는 문으로 물러섰다. 손이 이미 손잡이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서 박대필을 봤다. 당신,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날이 서 있지 않았다. 그릇을 바꾸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그릇으로 바꿔야 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이. 그 문득 가벼워진 시선 속에서 유나는 30년은 더 젊은 차가운 나라의 풍경 소리와 호텔 비누 냄새가 나는 방 안에서 방황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얼핏 봤다. 신소영은 문 뒤로 사라졌다. 하얀 꽃향기가 막근 손전등처럼 꺼졌다. 복도는 다시 텅 비었다. 또 누가 있나요? 민수가 아직 어깨에 힘을 풀지 못한 채 물었다. 네,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음악도 탐색도 없이 마른 띵 소리를 냈다. 유나가 나갔다. 문이 열렸다. 미경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선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끓어넘치지 않은 국처럼 평온했다. 내가 저 애한테, 그녀가 미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엌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 부엌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작은 부엌이 마치 새로운 온기를 받은 듯 움찔했다. 박대필은 등을 펴고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불꽃을 보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막 배운 손처럼. 선자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찬장의 그릇을 보고 유나의 손목에 있는 손수건을 보고 그릇 가장자리 아래 반쯤 몸을 내민 마이크를 봤다. 너, 그녀가 유나를 불렀다. 그릇 내려놔. 유나는 얇은 그릇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그릇 가장자리가 나무에 닿으며 띵 하는 인사를 건넸다. 선자가 미경에게 말했다. 그 가방 줘. 미경은 휠체어 아래 칸을 열어 낡은 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선자는 직접 손을 넣어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을 꺼냈다. TP의 나머지 반쪽, 톱니 모양 가장자리, 자에 묻은 희미한 파란 야광 가루. 이 손수건,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단했다. 내가 수놓아서. 그녀는 눈을 들어 전복향과 부엌 불빛 사이에서 유나를 봤다. TP는 처음부터 태평이 아니었어. 그 사람 이름도 아니었고 그녀는 아주 짧게 멈칫했다가 박대필 쪽을 보지 않았다. 태필, 맞아. 하지만 내가 바늘을 쥐었을 때 그건 다른 뜻이었어. 내 목,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스스로 주는 목. 그녀는 자신의 반쪽을 유나의 손목에 있는 반쪽과 이어 붙였다. 두 개의 파란 자수실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왼쪽 모서리에 숨겨진 바늘땀, 짙은 파란색 점은 저쪽 조각에 숨겨진 점과 꼭 맞았다. 그날 밤반으로 잘랐어. 그녀는 바늘땀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시가 덜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유나가 그 말을 삼키기도 전에 창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소희는 틀에 어깨를 기댄 채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만만한 두 손수건 조각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처마 밖에서 그릇 소리를 듣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릴까 조심하는 사람처럼. 저는 이 냄새를 알아요. 박소희가 작게 말했다. 오래된 호텔 비누 냄새. 그녀의 입술이 큰 숨을 참는 것처럼 한번 떨렸다. 그리고 그 숨겨진 파란 점도 기억해요. 사람들은 장인이 서명한 거라고 했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찾아다녔어요. 선자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무릎 위 손이 엄지손가락의 작은 굳은 살을 만졌다. 여러 비 오는 계절 동안 김치를 썰던 사람의 흔적이었다. 나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눈이 몇 초간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졌다. 나는 그 비누 냄새가 손수건 위에서 살게 했고, 그 점이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 말하게 했어. 진실은 그녀는 냄비 가장자리에서 거품을 걷어내듯 한 박자 멈췄다. 너에게는 그분만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부엌이 있어. 그녀는 눈을 들어 처음으로 박소희와 똑바로 마주쳤다. 박소희, 너 내 딸이야. 내 딸이라는 말이 부엌에 떨어졌다. 마치 오래도록 나무 선반에 걸려있던 그릇이 갑자기 테이블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방 전체의 음이 바뀌었다. 그 전에 모든 소리들 불빛, 종소리, 보도자료가 갑자기 늘어나 아주 작은 천이 천에 닿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리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두 손수건 조각이 서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바늘땀이 일치했다. 박대필은 소리내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내쉬는 숨이었다. 민수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크게 떴다가 내리깔았다. 마치 늙은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느리지만 단단하게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을 바다 앞에서 보는 것 같다. 미경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 혀끝까지 차오른 오 하는 소리를 참았다. 유나의 머릿속 조각들의 문자의 S, 민국 영수증의 S, 하얀 꽃향기의 소유자, 이 질서를 되찾았다.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TP들의 태평, 태필, 선품, 내 목에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기업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수놓은 파란 실이었다. 아주 얇은 침묵이 갓 식어 먹기 좋은 죽 그릇 위에 얇은 김처럼 부엌을 덮었다. 그리고 둥근 소리가 피어올랐다. 이웃집 풍경이 띵 하고 울렸다. 이번에는 날카롭지 않았다. 테이블 중앙에 제대로 놓인 그릇처럼 따뜻했다. 이야, 선자가 불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유나에게만도 민수에게만도 아니었다. 그녀는 박소희를 봤다. 그릇 내려놔. 박소희는 서두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선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옷에 뱀바람 냄새가 전복 향과 섞여 기묘하게 집 같은 냄새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애를 만들었다. 그녀는 두 손수건 조각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손가락 끝이 한번 떨렸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실타래에서 막 빠져나온 실처럼 터져나왔다. 종을 치러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아마 요리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유나는 얇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부엌은 자리가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다. 따뜻한 전복죽 그릇을 세 사람 쪽으로 밀며. 그리고 그릇도 충분하고요. 박대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아직 먹지는 않았다. 그는 두 손수건 조각을 보고 선자를 봤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박소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를 너무 오랫동안 부엌 밖에 세워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만약 자리가 부족하다면 내가 밖에 서 있겠다. 아무도 밖에 설 필요 없어요. 유나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이 기꺼이 창문을 열 때 부엌은 넓어지는 법이죠. 유나의 휴대폰이 짧게 한번 진동했다. 황도진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완료. 부엌으로 1위 등급. 방송국, 클린 영상, 폐기. 축하합니다. 사토로부터 다른 문자가 뒤따랐다. 우리는 음악보다 먼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정을 지키겠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다. 드세요. 그녀가 숟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전복죽은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들은 먹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은 음악처럼 울렸다. 부엌 하나를 채우기에 충분한 처마 가장자리, 박하 화분 옆에 걸린 TP 손수건이 흔들렸다. 파란 자수실은 더 이상 피부를 찌르지 않고 시원한 흔적처럼 피부를 스쳤다. 두 번째 그릇이 비워질 무렵 신소영이 한 줄 문자를 보냈다. 언니에게 부엌에서 한 끼 빚졌어요. 비 오는 날에요. 유나가 답했다. 비 오는 날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그릇 이모티콘이 나타났다. 글자는 필요 없었다. 민수는 설거지를 했다.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따뜻한 물이 싱크대에 퐁퐁 하고 부딪히는 소리는 아이가 웃음을 참는 소리 같았다. 박대필은 수도꼭지 아래에서 꼼꼼히 손을 씻고 아이보리색 손수건으로 닦았다. 두 글자 TP는 매끄럽고 축축했다. 더 이상 기업의 로고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부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비누 냄새를 간직한 한 여자의 손글씨였다. 선자는 등을 기대고 눈을 한 단계 내리깔았다. 그녀는 유나를 힐끗 봤다. 완전히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얇은 선으로 부드러워졌다. 저녁은 그녀가 말했다. 메뉴 바꿔. 김치볶음. 짜지 않게. 네, 유나가 답하며 테이블 가장자리, 그릇이 방금 닿았던 곳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이 따뜻한 것을 느꼈다. 불에서 온 온기가 아니라 식탁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게서 온 온기였다. 창밖 하늘이 구름 한 조각을 찢어 드러난 옷감의 바느질 실처럼 옅은 파란 조각을 드러냈다. 풍경이 다시 울렸고 아주 옅은 바다 냄새를 실어왔다. 유나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낯선 번호. 마지막, 그릇을 바꾸면 소리도 바뀐다. 유나는 그 글자를 보고 찬장의 얇은 그릇을, 그릇 가장자리 아래의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서 만난 두 손수건 조각을 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바뀌었어요. 그녀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소리가 부엌에 녹아들도록. 창가에서 박소희가 일어나 풍경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가볍게 숨을 불었다. 종이 맑고 길게 울렸다. 집에 돌아오라는 오래된 인사처럼. 옆에서 민수는 방금 씻은 그릇을 선반에 놓았다. 거품물이 작은 도랑으로 흘러내렸다. 테이블 위, TP 손수건 두 조각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가 되기에는 충분하게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손수건 가장자리를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선자가 나지막이 이번에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렀다. 소희야. 더 먹어라. 이야기 전체의 전환점은 결국 항구의 문이나 피드 화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한 남자의 이름이기를 멈추고 다른 이들이 뽑아버린 실밥까지 기원할 용기를 낸 한 여자의 손길이 되었던 한 TP라는 이니셜에 있었다. 밤은 발코니에 걸린 축축한 수건처럼 기울어져 있었다.
아파트 복도는 텅 비었고 바닥 청소용 약품 냄새에 오래된 비에 마른 소금기가 섞여 있었다. 유나는 문에 귀를 대고 두꺼운 나무 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끌리는 슬리퍼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콘크리트 카페트 위에 보이지 않는 실로 바느질을 하는 것 같다. 그 침묵 속으로 차 연기처럼 가느다란 하얀 꽃향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혀끝에 옅은 쇠 맛을 남겼다. 민수 씨, 안에서 잠가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제 목소리 듣기 전까지. 나 바로 여기 있어. 그가 대답했다. 숨결은 고르고 씁쓸한 오렌지 향은 막 치워버린 나쁜 습관처럼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손목에 티피 손수건을 감았다. 물이 잠잠할 때 배를 묶는 작은 밧줄. 그녀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그릇 하나 너비만큼만 열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노란 사각형을 그렸고 그 위에는 야광 가루가 사그라든 별처럼 희미한 파란 점으로 흩뿌려져 있었다. 어두운 재킷을 입은 그림자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야구 모자는 뒤로 넘겨져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검은 콩만 한 작은 클립 마이크를 만지작거렸다. 하얀 꽃향기가 살짝 기울었다가 마치 찌개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닫는 사람처럼 물러났다. 안녕하세요, 언니. 신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둥글고 서두르지 않았다. 언니 그릇 가장자리 아래에 끼워둔 그 소리를 되찾으러 왔어요. 그 소리는 유나가 반뼘 더 열며 말했다. 요리하는 사람의 것이지 부엌 밖에 서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신소영의 입꼬리가 비웃음 없이 올라갔다. 부엌의 규칙은 그릇을 놓는 사람이 소리를 선택하는 거죠. 언니 그릇은 찬장에 있고 언니 마이크는 그릇 가장자리에 끼워져 있어요. 그릇을 바꾸면 소리도 바뀐다. 이미 외우셨잖아요. 형광등 불빛이 금속 클립에 차가운 빗줄기를 남겼다. 부엌의 규칙에는 다른 구절도 있어요. 유나가 목소리를 낮췄다. 부엌 밖의 사람은 규칙을 쓰지 못해요. 그녀는 몸을 비켜 시야를 가렸고 부엌의 따뜻한 전복향이 손님의 어깨에 밴 오래된 비 냄새와 막 피어오른 꽃향기를 밀어냈다. 그분이 부엌에 있어요. 신소영이 아주 작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물었다. 부엌은 누구든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하는 곳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거실의 시계가 접시 바닥에 숟가락을 놓듯 띵 하고 한번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신소영은 손가락을 살짝 V0.9 클린이라고 손으로 쓴 라벨이 붙은 얇은 메모리 카드를 드러내며 들어 보였다. 언니의 소리 절반은 밖에서 이미지를 이겼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집 안에서 지기 쉽죠.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드물게 부드러운 박자로 목소리를 엮었다. 부엌으로 들어와서 시험해보죠. 부엌 불빛이 나무 표면에 노란 꿀을 칠했다. 유나가 지하 2층에서 가져온 얇은 태평 공예, 그릇은 찬장에 가만히 놓여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는 전등 불빛을 반사해 가느다란 달 같은 하얀 원을 그렸다. 그 가장자리 아래 마이크는 마른 흙 속에서 잠든 씨앗처럼 조용했다. 박대필은 부두바람 냄새가 벤체 창틀에 기대어 있었다. 민수는 부엌 옆에 서 있었다. 소매는 걷어 올렸고 셔츠 자락의 야광 가루는 안개처럼 희미했다. 신소영은 테이블 위에 메모리 카드를 놓고 똑 하고 작게 2번 두드렸다. 5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민국 사람들은 비상계단 아래에서 기다려요. 제가 클린 버전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방송국에 전화할 거예요. 전화하라고 해요. 민수가 불쑥 내뱉었다가 유나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신소영은 이상하게도 비웃지 않았다. 단지 막 올바른 단어를 발음한 아이를 인정하듯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원하는 게 뭐죠? 박대필이 물었다. 목소리에서 모든 겹을 걷어낸 듯 간결했다. 이 부엌이 더 이상 이미지가 소리를 억누르는 곳이 아니길 바라요. 신소영이 답했다.
그녀의 시선이 유나의 손목 위 TP를 스쳐 지나갔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여자가 어떤 가문의 소리가 아닌 자신을 위한 소리를 선택하길 바라요. 유나는 그릇 가장자리를 만졌다. 만약 당신이 마이크를 빼앗으면 그녀가 말했다. 이 집은 당신의 클린 버전을 듣게 될 거고 당신은 아내가 진실의 입을 막았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이 빼앗지 않으면 당신 쪽 사람들은 그녀가 진짜 소리를 두려워한다고 할 거고요. 둘 다 이미지예요. 제 소리는 어디에 있죠? 신소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 눈의 칼날 같던 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언니가 아침부터 계속 말했던 그 문장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리 그릇이 밥그릇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그 소리를 당신 부엌에서 제 마이크 아래서 들려주세요. 제가 믿어볼 수 있도록요. 민수가 신소영을 봤다. 희미한 놀라움. 유나는 마이크를 입술 높이로 올렸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평평한 음을 열었다. 그녀는 손수건 가장자리에 풀린 파란 실을 봤다. 수없이 부엌 가장자리에 스쳤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단지 부드러워졌을 뿐. 이 집은 밥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문장이 갓 지은 밥그릇 위 김처럼 터져나왔다. 유리 그릇이 밥그릇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끼웠다. 음악도 박수도 없이 단지 시계가 누군가의 어깨에 팔을 두르듯 둥글게 띵 하고 울릴 뿐이었다. 신소영은 클린 버전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잠시 멈춰 박대필을 봤다. 당신 그릇을 바꾸세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문 뒤로 사라졌다. 꽃향기가 막끈 손전등처럼 꺼졌다. 유나가 막 어깨에 힘을 풀었을 때 초인종이 마른 띵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미경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선자가 앉아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다. 내가 저 애한테 부엌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 그녀가 말했다. 피곤하지도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부엌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부엌이 마치 새로운 온기를 받은 듯 살짝 흔들렸다. 박대필은 등을 펴고 손을 내린 채 서 있었다. 민수는 한 걸음 물러나 길을 터주었다. 선자는 남자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얇은 그릇을, 그릇 가장자리 아래의 마이크를, 유나의 손목 위 TP 손수건을 봤다. 너, 그녀가 불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가시가 없었다. 그릇 내려놔. 유나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릇 가장자리가 나무에 닿으며 띵 하는 인사를 건넸다. 미경이 휠체어 아래에서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선자는 아이보리색 손수건 조각을 꺼냈다. TP의 나머지 반쪽의 톱니 모양 가장자리, 자에 묻은 희미한 야광 가루. 그녀는 그 조각을 유나의 손목 위 반쪽 옆에 놓았다. 두 개의 파란 실은 가장자리가 맞지 않았지만 왼쪽 모서리에 숨겨진 바늘땀, 짙은 파란색 점에 은 저쪽에 숨겨진 점과 꼭 맞았다. 마치 같은 번호의 젓가락 두 짝을 나란히 놓은 것처럼. TP, 선자가 말했다. 눈은 그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은 태평이 아니었어. 그래, 태필이기도 했지. 하지만 내가 호텔 세탁실에서 바늘을 쥐었을 때 TP는 다른 뜻이었어. 내 목, 나 자신과 뱃속의 아이에게 주는 목, 반으로 잘랐지.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그릇을 식탁 중앙에 놓듯 유나와 마주쳤다. 사람들 그 사람만이 아니야. 그녀는 박대필 쪽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내 어머니도 포함돼.
유나는 멈칫했다. 어머니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기억 속에서 피어오른 호텔 비누 냄새 때문이었다. 냄새로 읽었다. 고 말했던 그 희미한 향기. 기억의 뚜껑이 열렸다. 먼 옛날 아침, 어린 유나가 하숙집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하던 그녀의 어머니가 세탁물 자루를 안고 돌아왔다. 머리카락은 땀과 값싼 비누 냄새에 젖어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이마에 땀을 닦으라며 작은 아이보리색 천 조각을 건네주었다. 천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짙은 파란색 점이 있었다. 엄마 서명이야. 어머니가 젖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이 숨겨진 점, 유나가 속삭이며 손수건 모서리의 파란 점을 손가락 끝으로 만졌다. 장인의 표식. 우리 엄마도 이 표식을 꿰맸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꿰맸어. 선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막 끓어오르다 불을 낮춘 소금국 같았다. 호텔 세탁실에 비 오는 밤, 풍경이 딸랑거렸지. 내 속이 찢어졌을 때 그 사람이 꿰매줬어. 그 사람이 말했지. 혹시라도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이 점이 대신 말해줄 거야. 나는 내 몫으로 반쪽을 남겨뒀어. 다른 부엌의 아이의 부엌에 빚을 졌으니까. 부엌의 음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짓눌렀던 티피들의 태평, 태필, 선품에 이 갑자기 재배열되면서 다른 티피를 드러냈다. 내 목, 세탁실을, 부엌을, 이름 없는 문들을 지나온 여자들의 파란 실, 박대필이 숨을 내쉬었다. 소리가 있는 숨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잘못 맛본 음식의 맛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민수는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꽉 쥐고 눈을 내리깔았다. 창가에 바람 냄새가 나는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박소희.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숨겨진 파란 점에 머물러 있었다. 살짝 젖어 막 씻은 그릇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처럼 반짝였다. 저는 이 점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걸 숨기는 법을 서로에게 전했죠. 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바늘 소리가 울리도록. 선자는 돌아섰다. 입술이 얇은 선을 그렸다. 내 딸, 그녀가 말했다. 애둘러 말하지도 꾸미지도 않고. 너는 부엌의 아이다. 숨 쉬기 위해 누구의 성도 필요 없어.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부엌이 필요하지. 그녀의 늙고 뼈마디 굵은 손이 두 손수건 조각 위에 겹쳐지며 가만히 눌렀다. 천이 천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 전체가 들었다. 박대필은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단어는 이미 제자리의 병원에서 사용되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도 크지도 않게. 마치 자신의 몫을 다 먹은 후 숟가락을 그릇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처럼. 이제부터 그가 두 여자를 보며 작게 말했다. 나는 손을 씻고 나서야 부엌에 들어오겠다. 만약 부엌이 좁다면 문밖에서 종소리를 듣겠다. 유나는 박소희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앉아서 드세요. 그녀가 따뜻한 전복죽 그릇을 그들 쪽으로 밀며 말했다. 부엌은 자리가 충분해요. 그들은 먹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긴 겨울이 지나고 막 다시 배운 작은 음악처럼 들렸다. 처마 밖 풍경이 길게 울렸다. 날카롭지 않았다. 테이블 중앙에 제대로 놓인 그릇처럼 따뜻했다. 유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황도진. 부엌으로 1위 등급. 방송국, 흑백 영상 폐기. 사토, 일정 유지, 메시지, 낯선 번호로부터 다른 문자가 뒤따랐다. 단 4글자. 그릇을 바꾸면 소리도 바뀐다. 급하게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나의 집 부엌 한 구석, 찬장에 놓인 얇은 그릇 가장자리 아래로 마이크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사진 각도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프레임 가장자리에 희미한 파란 야광 가루가 묻어 있었다. 사진 아래 한 줄, 부엌 규칙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 유나는 사진을 보고 진짜 그릇을 봤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덮고 바람이 들을 만큼만 말했다. 바뀌었어요. 오후가 기울었다. 바깥 창문 너머 바다가 구름을 찢어 옷감에 드러난 바느질 실처럼 옅은 파란 조각을 드러냈다. 부엌은 연기가 덜했고 여전히 따뜻했다. 미경은 컵을 씻으며 민수가 그릇을 마치 도표처럼 너무 반듯하게 말리는 모습에 킥킥거렸다. 선자는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더 이상 아래로 처지지 않았다. 박소희는 합쳐진 아이보리색 손수건을 들고 숨겨진 점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마치 방금 이름을 되찾은 기억의 눈썹을 쓰다듬는 것 같다. 며칠 부산에 더 머물 거예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감사팀의 여성 코너에 부엌 팀을 만들 거예요. 큰 방은 필요 없어요. 나무 테이블 하나, 찻주전자 하나, 깨끗한 수건 하나면 돼요. 소리가 두려운 사람은 거기로 오라고 하죠. 종은 빌려줄게요. 유나가 선반에 걸린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엌에는 종이 있어야 해요. 박대필은 마지막 숟가락을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뜨거움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하나가 된 두 손수건 조각, 오후 햇살 아래 드러난 파란 실을 봤다. 저 손수건,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이름의 무게를 싣지 않았다. 처마 밖에 널어 말리게. 바람이 소리를 간직하도록.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소금 냄새가 옅어진 전복 냄새와 화분의 박하 냄새와 섞여 더 강하게 숨쉬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고리에 걸었다. 천 끝에 맺힌 물이 한 방울 떨어져 말리고 있던 그릇 바닥으로 똑 하고 떨어졌다에 작고 맑고 단호한 소리였다. 초인종이 띵 아주 정확한 박자로 울렸다. 신소영이 아니었다. 미경도 아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철을 끼고 있었고 등 뒤에는 명찰을 단 2명의 동료가 있었다. 꽃향기도 소금 향기도 없었다. 단지 갓 인쇄된 종이 냄새뿐이었다. 저희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맑았고 방을 훑어보지 않았다. 오늘 아침 항만 행사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부엌이 바람 때문이 아니라 한 단계 차가워졌다. 민수는 닦던 그릇을 급히 선반에 놓았다. 젖은 소매. 선자는 눈을 뜨고 등을 더 꼿꼿이 세웠다. 박대필은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내렸다. 박소희가 나와 아이의 사원증을 꺼내 보였다. 어떤 증거물이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다. 증거물은 남자가 읽었다. 여전히 영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V0.9 라벨이 붙은 메모리 카드, MK 태그가 부착된 민국 소유의 유리 제품.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읽는 글자에 놀란 듯 반 박자 멈췄다. 숨겨진 표식이 있는 TP, 기호가 새겨진 직물류. 유나는 파란 실 아래 손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막 베인 상처에 뜨거운 찜질을 한 것처럼. 그녀는 처마에 걸린 아이보리색 손수건 바람으로 꿰매진 두 조각 애를 봤다. 천 끝에 물은 여전히 또 하고 말리는 그릇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 풍경이 평소보다 두꺼운 천을 꿰뚫는 바늘처럼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집행관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지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아래에서 다른 띵 소리가 울렸다. 집 초인종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는 소리였다. 누군가 내렸고 그림자가 빛 속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숨결처럼 얇은 하얀 꽃향기, 그리고 아주 낮은 금소금 애클립 마이크가 열쇠고리에 닿는 소리. 부엌은 소리를 지켰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어떤 소리가 먼저 나설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 부엌의 작은 불빛처럼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금이 간 그릇도 따뜻한 국을 담아내듯 우리도 서로의 상처를 품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종소리가 먼저 울리고 그 다음 음악이 따라오듯이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엌의 소리, 종소리, 그릇, 가족의 말을 들려주세요. 함께 더 따뜻한 이야기를 지어가요. 감사합니다.